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그 대검찰청을 통해 가지고 그 저와 관련된 고소건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 넘어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 이 송가병 씨가 저를 어, 모욕, 그다음에 명예훼손, 협박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했었고, 요 다음 게 지금 제가 추가로 그 이게 그 약식 명령이 나와가지고 벌금이 100만 원이 나온 건데, 이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그 수사 내용과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거는 그 7월 달이잖아요. 아까는 5월 달이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게 앞에 있는 모욕죄요. 근데 여기서는 혐의 없음이라고 나왔고, 그런데 이게, 어, 여기는 지금 제가 이거를, 어, 재판을 통해서 직접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약식 명령이 나온 거를 재판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다음 달에 그 공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모욕죄하고 여기에 모욕죄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는 혐의 없음. 근데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에 벌금 상세 내역을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화면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연락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미있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만큼이나, 골 때리는 것들인지를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이거는 저희 공지사항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었나? 그, 이것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 개의 그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히나, 세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래 블록체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디움은 최근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LTD 홍콩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코플레이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보면 미디움은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으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웃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 어, 어. 여기에도 보시면은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방금 보셨던
여기에서 미디움이 이거는 5월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 두 개는 4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여기에 미디움 LTD라는 게 나오면 안 되고 미디움 INC가 나와야지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공지사항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게 4월 16일부터 미디움 LTD가 나와요. 그전엔 KOK 플레이가 나왔고, 근데 또 하나가 웃기는 게 3월 10일에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걸로 또 한 번, 이게 2021년 4월 한 15일 그 기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16일부터 이 미디움 LTD로 나왔는데, 그러면은 5월 7일 이후에는 미디움 LTD가 아니고 미디움 INC로 나와야 되지요. 그죠? 미디움 INC는 어디예요? 홍콩 법인도 아니고 해외 법인이 아닌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나와야 돼요. 웃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여기에 캡처를 좀 했는 거는 뭐냐 하면은 메인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KOK 리브랜딩을 한다고 하면서 나온 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는 뭐 KOK가 아닌 K스타지요. 근데 이 부분들을 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1분기 베타 런칭을 앞두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넘어가요. 여기도 어, 앞에는 1월 28일이고 다음 거는 2월 11일이고 여기서도 미디움 리미티드로 나와 있고 어, 공지 정책 변경 일정을 그러니까 이제 메인넷 베타 런칭에 대한 일정이 2월 둘째 주에서 2월 말경으로 변경이 됐다. 계속해서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메타 M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날짜가 이날이 3월 29일인데 실제로 메타 M으로 변경이 된 날짜가 또 나와요. 그런데 미디움 리미티드로 해가지고 나오다가 한 거의 3개월 정도 후에 메타 M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여기 보면 최초 설립일이 이렇게 나오고 그 미디움 LTD라는 게 2019년 8월 7일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1년 12월 20일에 이게 사명을 이렇게 변경한 날짜를 얘들이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웃기고 자빠졌다 그건데 미디움 LTD가 뭐고 메타M이 뭔지 이것들이 지금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언급한 걸로 봐가지고는 미디움 LTD가 그러니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재단으로부터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라고 하고 3주 후에 미디움 INC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그 운영권을 또 되팔은 거지요. 그런데 이 미디움 LTD라는 메타 M이라는 거 왜 이렇게 자꾸 계속 등장을 하느냐. 결국에는 실제로 이것도 그다음에 주식회사 미디움도 다 똑같은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그 이거는 이제 제 추측인데 기사상으로는 왜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이거를 인수를 했다라고 미디움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언론 표현을 하는 데에는 미디움 LTD라는 게 홍콩 법인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이 미디움 LTD라고 하는 이쪽
이쪽과 계약을 한 거를 자기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디움 LTD 재단명을 유지하였으며 앞으로는 베타 M으로 안내드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이 회사는 이미 없어졌는데 왜?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는 미디움 LTD가 미디움 INC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또 운영권을 매각을 한 거잖아요. 팔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요. 예, 정말 웃기고 뭐 자빠졌다 뭐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 및 정책 변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여기 또 보면은 이게 누가 공지를 했냐면 KOK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KOK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 법인 이전 안내라고 돼 있고 어, 플랫폼 운영 인수 이후 누가 어떤 플랫폼을 누가 가져갔는지 인수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이게 요 밑에 내용을 봐가지고는 그리고 미디움 리미티드라고 봐야 되고 그게 메타 M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플랫폼 운영 인수를 메타 M에서 했는 거고 요 운영 인수 이후 현재까지 교육의 플랫폼의 모든 공지는 여기에서 했다는 건데 그뭐 같은 회사니까 미디움 LTD나 메타 M이나 이게 이 메타 M으로 왜 바꿨을까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미디움이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요. 일반 사람들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나 미디움 리미티드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개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구분을 하는 게. 그래서 미디움이라는 걸 없애고 메타 M이라고 뭐 사명을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KOK 파운데이션은 싱가포르의 K 스테디움과 요거 잘 보세요. 주체가 KOK 파운데이션은, 그러니까 KOK 재단은 싱가포르의 K 스테디움과 콕플레이 운영을 담당할 법인을 설립하였고, K 스테디움 PT죠. 프라이빗 리미티드죠. 설립하였고, 누가? KOK 재단이. 그러면 누가 이 K 스테디움 PT의 주인이에요? 이 법인 자체를 얘들이 세웠기 때문에 얘들이 KOK 재단이 이 새로 생긴 것의 설립을 누가 했다라고 해요? KOK 파운데이션은 설립하였고 무엇을? K 스테디움 PT를 설립을 했대요. 이게 4월 13일이에요. 올 6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운영권을 완전 이전할 예정입니다. 누가? K 아야, 스테디움이 이쪽 아야, K 아야. 뭐 하십니까? 에이, 정말. 자, K 스테디움은 그 K 스테디움이 싱가포르의 K 스테디움 PT를 설립을 하고 요 K 스테디움 PT를 설립한 거는 재단이고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쪽은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과 콕플레이라는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이죠. 요거 운영을 담당할 그 법인을 K 스테디움 PT라는 이름을 설립을 했는데 요게 22년 4월 13일에 설립을 한 거지요. 그리고 올 6월까지 기술 및 서비스 운영권을 완전 이전할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기술 및 서비스 운영권을 완전 이전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K 스테디움 PT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김판종이죠. 김판종이 K 스테디움 PT의 대표 이사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K 스테디움 PT든 뭐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콕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메인넷도 마찬가지로 운영권에 대한 부분이지 KOK 파운데이션은 이 콕 파운데이션 자체는 여전히 최상위의 권한과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업로드되는 공지의 사안에 따라서 KOK 파운데이션, K스테디움 PT, 메타M, 로 구분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메타M의 메타M이나 지금 이 시점 이후부터는 메타M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고 K 스테디움 PT도 아니고 K 스테디움 팀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K 스테디움 PT라는 이름으로 또 나와요. 메타M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앞뒤가 맞거나 논리적으로 보거나 법적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봐도 이 관계가 권한과 역할 자체에 대한 내용이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 이런 정책들 5,000불 스테이킹 한도 엄청 떠들렀지요. 없잖아요. KYC는 했는지 저는 이 KYC 이거를 저는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이건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역할이에요. KOK 파운데이션은 셰쉘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 여기에서 KOK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 됐고 삐져나간 게 K 스테디움까지 이 KOK 그 D앱에 실제로는 D앱도 아니죠. 이렇게 그냥 이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 자체 메인넷을 갖겠다는 게 바로 그 K 스테디움이고요. 그러면은 재단의 역할이 뭐냐? KOK 코인의 정책 및 발행과 유통 소각 이게 하나가 있고요. 메인넷 및 KOK 플랫폼 통합 관리와 운영 정책 이거 자체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상위 기관이 역할을 하는 거지요.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하는 KCDM PT 메인넷 운영 및 유지 보수, KK 플랫폼 개발과 운영, 콘텐츠 소싱 및 운영 이것도 똑같아요. 메타M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 자체가 제가 정말 이거 막 표현을 하자면은 요걸 부지기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뭐냐 하면은 메타M, 미디움 LTD 이거
이것 자체가 얘들은 페이퍼 컴퍼니예요.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요. 근데 얘들이 메인넷을 개발, 유지, 보수해요? 그다음에 플랫폼 개발과 운영 이걸 해요? 더더군다나 더 웃기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투데이에서는 이 메타에이라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재단이에요. 얘들이 팔았잖아요. 운영권을. 근데 왜 계속 이게 돌아다니냐는 거죠. 정말 꼴값을 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 6월 말까지, 이게 2022년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는 계약 해지 및 종료되어 싱가폴 법인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추후 해당 시점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최영규예요. 최영규 전 이사장이 어떠한 계약서에도 사인을 한 적이 없대요.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라는 것 자체를 설립을 스스로 한 적이 없어요. 이게 4월 13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4월 13일에 재단을 설립을 했고 4월 12일인가 최영규 이사장이 취임사 내용을 공지에 올려놨지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임사 내용조차도 그것도 자기가 안 올린 걸로, 다른 쪽에서 그렇게 올린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계속은 아니고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최영규 이사장은 이 공지사항에 공지를 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OK 파운데이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 KOK 공지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과 관련되는 집단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더 웃기는 게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뒤에 가면은 이런 공지 비슷한 게 있어요. KOK 출금 관련해가지고 K스테디움이 출시됨에 따라 이 출시됐다는 이야기는 4월 19일 0시를 기해가지고 오픈 베타가 론칭이 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4월 22일인가 그때 나온 내용이니까 K 스테디움, 그러니까 메인넷이 출시됨에 따라 KOK 출금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골 때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KOK 플랫폼, KOK 플랫폼에서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지갑도 지금 여기 우리 KOK, 여기에 KOK 플레이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를 KOK 상장된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 KOK 상장된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우리 지갑에서 KOK가 상장된 거래소로 내보내거나, 그 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내보내는 게 이렇게 현재 돼 있다고 하면 이 당시에 변경이 되면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K스테디움 앱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제 기억으로 이것과 관련된 공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은 저걸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
여기는 이제 또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와 있지요. 사실은 거의 이런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데 이름으로가 아닌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KOK의 재단 이사장이 2대 강지원이가 있다가 강지원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계약하는 시점부터 그 최영규 이사장이 이 3기 재단 이사장이 될 때까지 근 한 1년 가까이라는 시간이 누가 재단 이사장인지가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거지요. 이게 벡스 버전 0.8.6인데 이들이 전부 다 그 시기, 제가 지금 1년간 비웠다는 시기에 이 벡스가 나왔고,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 누구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디움에 여기에 보면은 참 그 기가 찬 게, 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해요. 여기에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팀이라고 했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쓰는 게 미디움 리미티드지요.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 이력에. 그죠?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이 회사의 CEO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결국에, 어, 내용을 오늘 쭉 말씀드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네들이 지금 정말로, 어린애들처럼 우리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애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애가 이렇게 눈을 가려요. 손바닥으로. 그러면서 지가 안 보이니까 다 안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까꿍 하면은 다 보이고 지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거예요, 지금. 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짓들이 그런 정도의 유치한 정도의 짓들을 한 거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이런 기록물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이 저는 이 미디움 뭐 리미티드 홍콩 법인 그다음에 메타임으로 바뀌고 뭐 이지랄 뜬 그 회사가 결국에 주식회사 미디움 INC 인코퍼레이션하고 똑같은 놈들이었고 그게
서류상으로 뭐 계약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를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이게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시피 어떠한 메인사가 용역사한테 용역 계약을 줬는데 운영을 하던 이것도 원래 있는 거에 운영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를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거는 운영을 하는 용역권에 대한 그 일을 함에 있어가 하나의 일부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재단이 있는데 재단은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까내려 놔놓고 이, 그, 그러니까 용역사가 이 발주를 주고 계약 관계의 주가 되는 갑이 되는 회사를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어치울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자산 가치라든가, 뭐, 그러니까 자본금, 뭐, 이는 포함이 되는 자산을 따지더라도, 제가, 이게 2021년 한 6월 달 정도 되면 6월 1일, 6월 4일인가 3일, 6월 21일 이렇게 세 번이 가격이 그 0.5달러에서 1달러로 100% 플랫폼 가격을 인상을 시켰어요. 6월 3일 정도 되면은 1달러에서 1.1달러인가 1.2달러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6월 22일 정도 되면은 그게 뭐 좀 더 올라갔겠죠. 같은 달에만 세 번의 플랫폼 가격이 인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 플랫폼 가격을 얼마라고 이야기했어요? 1달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50억 개라고 보면은 50억 불이에요. 그죠? 50억 불짜리를 자본금 12억짜리가 인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오너 원래, 스테이킹 원래 다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상호 간의 조건이 맞아떨어지냐는 거죠. 그 다음에 KOK 플레이로 공지가 나오던 시점까지, 그러니까 4월 15일 이전까지, 근데 3월 10일에는 비디움 LTD로 해가지고 공지가 한 개가 더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공지사항에 들어가고 2021년 3월 달까지, 3월까지 쭉 내려가 보세요. 3월 10일에 미디움 LTD라는 걸로 공지가 한 번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은 2019년 9월 17일 그 베타 버전으로 KOK 플레이가 론칭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4월 16일 이전까지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KOK 플레이로 나와요. 그럼 그 당시에 앱이 있었잖아요. 앱 운영을 누가 했느냐? 다웍스라는 데서 했어요. 다웍스는 어디냐? 한지욱이라고 하는 그 형제,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한성재가 있는 업체가 다웍스예요. 그럼 다웍스 이름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웍스 이름이 계속 나와야지요. 상식 아닌가요? 지금 같아, 그러면은. 그런데 4월 16일부터 기 나온 게 어디냐? 미디움 리미티드예요. 4월 15일에 KOK 재단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운영권을 인수한 게 4월 15일 날로 해가지고 두 군데에서, 어, 두 군데 언론사에서 나왔잖아요. 5월 7일 돼가지고는 이 미디움 LTD로부터 미디움 INC가 그 운영권을 다시 인수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디움 LTD라는 거는 사라져야지요. 케어케이 플레이로 공지가 나오던 이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웍스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고, 이후부터는 운영사가 미디움 LTD가 주구장창 나와요. 정책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뭐 홍보 가이드라인부터 해서 가격 상승 부분이라든가, 뭐 시스템 점검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놈들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5월 7일 이후에는 그놈들 이름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왔다 손 치더라도 그것만 보더라도 미디움 LTD라는 건 사라졌어요. 근데 계속 줄기차게 미디움 INC는 나타나지도 않고 쭉 가다가 2022년 한 4월인가? 뭐 지금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메타 M으로 바뀌어갖고 조금밖에 안 나와요. 나오다가 그런 정책 변경 예고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K 스테디움 팀으로 넘어가요. 팀이 아까 누가 나타났어요? 김판종, 그 회사의 부사장들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5명이 거기 나타났지요. 타이틀을 뭘로 달고서 K 스테디움 팀으로 달고 거기에 경영진 해가지고 쭉 5명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최영규도 거기에 직원처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0.8.6이 그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2년 4월 12일 최영규 씨가 재단 이사장 취임을 하기 전에 나왔던 게 0.8.6일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비었던, 시간적으로 비어있던 그거를 누가 했느냐? 김판종이죠. 그러면은 그게, 어, 미디움 LTD라는 거는 나타나면 안 되지요. 결과적으로, 어, 생쇼를 했다. 누가? 인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이 부분도 웃기는 거지만은 계약 관계 되는 거는 오늘도 좀 말씀드렸고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우리는 스테이킹을 쭉 해가는 절차를 하면은 그 공지에도 그런 거 나와요. 그 아까 저 KOK 앱에서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거래소나 다른 쪽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한테 개인 지갑으로 KOK 지갑 내서 다른 누군가의 지갑으로 보내는 거 지금도 돼요. 근데 얘들은 뭐라고 했나 하면은 KOK 지갑에서 쌍장되어 있는 거래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K-스테디움 앱을 통과를 해가지고 나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K-스테디움 애플리케이션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에 해당이 되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지들 꼴리는 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도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갈 때도 똑같이 다이렉트로 가야지요. 그리고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데서 발행이 되어 있는 케이스타나 루이는 두 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XT닷컴은 제로예요.
계속 제로예요. L뱅크라는 쪽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KOK는 몇 개나 있었느냐? 그것도 바이비트가 언제쯤 마지막으로 상장이 됐느냐? 2022년도에도 많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바이비트, 인도닥스, 또 뭐죠? 하여튼 한 세 군데인가, 이, GB, G, G, 기억이 안 나는데, 거래소가 세 개인가가 상장이 됐어요. 응, 다이렉트로 가야지. 뭔 놈의 절차를 그렇게 까다롭게 하고, 그 짓을 누가 왜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괴롭히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K 스테디움도, K 스테디움 PT라는 것도, 실제로 K 스테디움 PT 자체가 재단에서 설립이 된 게 아니고, 그거는 보면은, 뭐 그쪽 집단에서 그냥 만든 거라고 보면은 완전히 별개의 것들이 지금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놈들이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그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던, 그러니까 V2가 2000 뭐 몇 년도에 또 그 V2가 한번 있었고 V3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앱이잖아요. 이 V3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스테이킹을 하면서 요 지갑 주소를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넣지 않고서 보냈다. 그런데 됐다. 그러면은 스테이킹 지갑 주소를 우리가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요 박스 안에 있던 그 프로그램에서 어딘가는 연결되어 있다. 누가 했느냐? 기존에 해 갖고 있던 게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는 그네들이 연결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도 지들이 다 해요. 했는 것도 지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네들이 스테이킹 지갑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횡령인데 업무를 지들이 다 맡으면서 보관되어 있는 자산이 현금이고 이러면 이건 이제 횡령인데 이게 디지털 자산은 그냥 자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배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놈들이 이것까지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그 피해를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피해라는 어, 그 자체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피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잠재적인 피해자지요. 근데 자산이 스테이킹이라는 이 자산을 취해간 거는 스테이킹 자체가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누군가가 가져가 있는 상태면은 이거는 여기에 대한 거를 우리는 범죄 행위로 지금 규정을 하고서 그렇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거를 정산을 딱 했을 때 완전히 정산을 했을 때 내가 피해가 입었는 게 금액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피해 금액이 되겠지요. 정산이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이 진행형에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피해 금액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아직은 그렇게 추산을 하기는 힘들어요. 결국에 그렇다 그러면은 피해 금액에 대한 그 정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만족이 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스테이킹을 했는데 그게 가격이 하락이 돼가지고 그걸 피해 금액이다라고까지는 정확하게 그걸 피해 금액이라고는 제 기준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이 사업에서 항상 헷갈리는 게 좀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자꾸 염두에 두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업을 진행을 해서 얻은 매출 또는 영업이익 이런 걸로 우리가 이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그 보상을 그걸로 받는다거나 그게 아니다는 거는 그를 좀 확실히 그 머리에 넣고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KOK의 거래소의 가격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 그리고 우리가 손실을 받는 가격 금액이 보상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거래소의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디든지 가상자산 그 가치가 뭐 어디에 하나하나의 개별 토큰 코인들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뭐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해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가느냐. 주식 거래하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식들 각각과 같은 개념으로는 움직이는 게 정말 없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현물 ETF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됐지만은 그 전에 그 현물 ETF 승인이 나기 이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뭐 사업을 해가지고 가격 올라갔나요? 이더리움도 사업에서 올라갔나요? 뭐 솔라나 뭐 나머지 전부 다도 사업 잘했다고 그게 올라갔나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토탈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결국에는 이 첫 번째의 문제는 본래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났다. 근데 플랫폼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무작정 누구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유머식이라고 박사라고 뭐 자기가 뭐 엄청 떠들다가 어, 기존에 있던 뭐 저 차단체에 뭐 거의 브레인처럼 뭐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이 가격 일원화를 그러니까 연동을 시킨다는 게 플랫폼 가격을 이 거래소 가격과 맞춰라. 근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난 그 사람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거래소 가격과 맞춰버리면요. 그 사람은 소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미 손을 틀고, 그러니까 이제 보상받은 거를 팔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득을 챙겨놨는데 자기가 한두 명 소개를 한 사람들까지의 돈도 다 주고 그 지갑을 지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은 여기 있는데 거래소 가격이 여 밑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 사람 주장은 맞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일어나 하라는 이야기죠. 일어나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소개를 했던 사람들 지갑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가 제일 빨리 해지를 하고 그만큼 됐을 때 제일 먼저 거래소로 내보내가 팔아버리면은 그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이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7달러 하던 게 0.007달러 한다. 0.7달러 한다. 그러면 10배를 받아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소수점 한 개 더 내려가면 100배를 더 받아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 그렇게 줘버리면은 수량이 뭐 그 15개를 다 만족을 못 할 거예요. 15개 가지고 이 전체가 가지고 있던 이 뭐죠? 스테이크되어 있는 수량을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15개가 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먼저 파는 놈은 가격이 좀 뭐 절반, 그러니까 뭐 0.007 하던 게 0.00355 되거나 그래도 50%는 건지는 거잖아요. 먼저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분들은 다 해지를 한다고 했을 때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게 나왔을 때 그런 절차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다가 다 날아가는 거죠. 이게 유통량이라는 게 15개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그 타단체에서 나왔는 내용을 제가 어디에서 지난번에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거기에서 계산한 KOK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7억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17억 개면은 이미 저희들 지금 보상 받는 것도 안 되고요. 15억 개가 신고가 되는 물량이에요. 유통이 되는 물량. 그럼 지금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 요렇게 이제 뭐 줄도 많이 꺾고 뭐 이렇게 형광펜도 치고 뭐 했는 게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찾아서.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게 많다. 그럼 제가 오늘도 주장을 하고, 이전에도 주장하고, 계속 주장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계약이 엉망진창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끌고 가는 역할에 있어가지고, 권한이나 역할에 있어가지고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이사장은 아예 지금 현재도 그래요. 토마스 프레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자산들이 누구 손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느냐. 그게 또 있고. 그다음 개인키 이야기했죠. 오입금이 발생이 되고 오입금을 빼갖고 갈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은행에 오입금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제 암호를 오픈을 하지 않고 그거를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거 못 빼가요. 근데 개인 키도 그놈들이 가지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키에서 공개 키가 나와요. 개인 키에서 공개 키가 나온다고요. 이런 거지요. 우리는 공개 키라는 거는 우리 개인 통장 계좌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는 누구나 다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보낸다. 그러면 그 계좌번호 알고서 보내면 되지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 지갑 주소예요. 주소. 개인 키는 내가 이거를
그 어디로 보낼 거냐, 출금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다른 놈들이 내 거를 들여다보고서 빼가지 못하도록 자물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놈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집어넣었다가 빼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출금을 할 때는 그냥 SNS로 인정 절차를 밟았죠. 적이 없어요. 개인키가 없어요. 개인키로 이용하지 않아요. 설명하기를 개인키는 내 자산을 그 실행을 할 권리 자체를 내가 어떠한 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가지고. 그러니까 오입금 시켜놨다가 그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입금이 돼도 제가 안 풀렸던 게 그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빼갖고 갔어요. 동의도 없이. 동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암호를 풀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몇 개 정리했는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은 이 사건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갑을 자산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벌 주고 나발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무조건 하고 이 자산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확인을 다시 시켜준 거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낮은 경우에 부송죄에 대한 재수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빈도수 또는 뭐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아주 낮은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거지요. 아주 중요하고 결국엔 그 내부 정보, 내부자 고발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했고, 그러니까 스태킹 지갑 주소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거기 부사장은 또 뭐, 그 전화상으로는 뭐 그렇게 줬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 출석을 해가지고는 또 말바꿈을 하고, 그렇게하니까 경찰은 그냥 오케이 해버리고, 근데 경찰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이게 제가 이거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 않을게요. 어떤 말을 했는지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까무러칠 거예요. 요지는 이거지요. 일을 그 잔뜩 주기는 하는데 주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과 관련한 교육을 뭐, 뭐 제대로 좀 알고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렇게 좀 보내주고 해가지고 알고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일만 잔뜩 주고 그냥 처리를 하라 이러니까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똥이에요. 뭐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
그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하고 또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보기에는 검찰로 그렇게 어,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이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느꼈고 그리고 뭐 나머지 건들은 자기가 그 재수사 요청이 있는 것들은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우리한테 직접 다 보여주지를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출처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검찰로 곧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은 기소를 두 번이나 했는데도 튕겨져 있어서 경찰도 화딱지가 나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어, 기소를 할 만큼의 그 명확한 증거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돈을 받아 처먹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기소를 하면 되는데 그만큼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돈 처먹거나 하나는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기소를 할 만큼의 자료가 명확하게 구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소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언놈으로부터 돈을 처먹어서 못 한다거나 뭐두 가지 외에는 없잖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은 제가 일정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네, 일단 그렇게 내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